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사 모의고사 영양교육 과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양교육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3시간이니까요. 하루에 30분씩 해서 1시간에 30문제씩 해서 3회분의 문제를 이번 주에 풀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위생법규, 영양 관련 법규 문제를 또 모의고사 형태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의고사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지역사회 영양의 요구진단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해서 요구진단이 뭐냐? 보통 영양교육 실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구진단이거든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 대상, 교육을 하려는 대상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해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문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원인과 관련된 요인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는 그 대상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요구 진단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구 진단에서는 그 대상들의 영양 문제를 파악을 하고 관련 요인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기 5번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위험 대상자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 지역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영양 판정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보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게 요구 진단이고요. 요 5번에다가 이제 그 위험 대상자를 이제 파악하는 게 요구 진단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뭐 그 사람들의 그럼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사실은 요구 진단 과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1번에서는 답 5번이고요. 2번 대상 진단 시에 영양 문제 원인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요인과 관계가 먼 것은.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양 교육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영양 교육을 실시할 때 첫 번째가 요구 진단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대상 진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통해서 영양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는 이 대상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 대상자들의 요구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2번에서는 뭘 물어봤니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쭉 알아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문제에 영향을 준 어떤 관련 요인들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 관련 요인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요. 어떤 걸 알아보느냐? 여기 보기 나온 것처럼 생물학적 특성, 그 사람들의 성별, 여성이냐 남성이냐, 연령,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생활 양식을 한번 알아봐요. 뭐 식행동은 어떻게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활동, 뭐 이런 거를 뭐 많이 하는지, 또는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런 걸 알아봐요. 자,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 여건도 알아봐요. 그 사람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네 번째는 지역사회 여건.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얻을 수 있는 식품이 따로 있잖아요. 뭐 바닷가 근처에서는 주로 해산물도 많이 얻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뭐 깊은 산 속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해산물 같은 건 얻기 힘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여건에서는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식품 같은 것들을 알아본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온 보기는 그대로 보기 3, 4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국가적인 배경.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영양 관련 정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그 영양 문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배경 이런 거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과학적 특성은 관련 요인에 안 들어가요. 2번의 답 5번. 3번 통제를 개입하여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행동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이론을 배웠는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바가 이거죠.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 또는 의지가 있어야 그 행동을 하는 거다.
요 행동을 하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의지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갖고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합리적 행동 이론이 처음에 나왔다 그랬죠? 이 이론에서는 요 행동을 하게 하는 요 의도에 영향 주는 요인을 2개로 설명을 했어요. 2개.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라는 2가지 요인으로 이 의도를 영향을 준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는 쉽게 말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예요. 그 행동했을 때 어떤 장단점 같은 거 막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겠다. 뭐 이런 주변에서의 어떤 그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주관적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요인으로만 이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점이 있는 줄도 알고 주변에서도 이런 행동하기를 막 좋아하고 찬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 그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요인을 더 추가를 한 거죠. 그 추가된 요인이 뭐냐면 이제 3번째 요인이 되겠죠? 요 1번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말고도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통제 요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는 이론이 바로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그래서 토대는 똑같아요. 의도가 있어야 행동을 한다 라는 거고, 근데 이 의도에 영향 주는 거를 여기서는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고, 요거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아니다. 뭔가 행동 통제에 관련된 그런 요인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 보완한 이론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문제에서 보니까 앞에 통제를 개입하여 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죠. 통제 요인이 있는 이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획적 행동 이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답. 그래서 여기는 뭐 다행히도 보기에 헷갈리게 뭐 계획적 행동 이론, 죄송합니다. 합리적 행동 이론 이런 보기가 없어서 덜 헷갈려요. 쉬워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합리적 행동 이론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얘도 의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힌트는 통제 요인이 있다는 거. 통제 요인이 있는 거는 계획적 행동 이론입니다. 3번의 답 1번. 4번, 금연 행동에서 시작된 초기 이론을 식생활 행동 이론으로 적용한 것으로 맞춤식 교육을 가능하게 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맞춤식 교육이냐? 자, 이 이론에서는요, 사람이 갑자기 이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개선된 행동을 확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단계를 거친다. 여러 가지 단계. 마음이 바뀌고 하는 행동이 조금 다른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행동이 완전히 수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쭉 나누고요. 이 교육을 하려는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는 교육 전략을 써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특징 그리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그 사람 상태에 맞는 딱 그 맞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행동 변화 단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4번의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변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 4번의 답 5번이고요. 5번. 사회인지론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식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환경적 요인을 활용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인지론은요. 우리가 행동은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인지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서로 작용을 해서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요인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결과기대, 가치기대, 자아효능감. 여기서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 배변이 원활할 겁니다. 뭐 이런 장점을 알려주는 거죠. 가치기대. 이거는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제 행동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행동 수행력과 자기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행동을 수행할 때 진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이나 기술. 그 저지방식을 해라 라고 알려주면 그 실제 저지방식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잖아요. 저지방 요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행동 수행력은. 그래서 실제 행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게 행동 수행력이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관리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그 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라고 하고요.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환경과 관찰학습과 강화가 있는데, 관찰학습, 쉬운 거부터 할까요?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 쉽죠. 자, 강화는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어떤 그 고치는 행동을 한번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너 잘하는구나. 막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행동 후에 어떤 반응 같은 걸 강화라고 해요. 자, 환경은 쉽게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환경. 그래서 주로 어떤 시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어. 식당이 좋은 게 있고 영양선생님께서 딱 영양에 맞는 식단을 딱 메뉴를 공급해 주셔. 이런 급식시설과 관련된 환경이 하나 있고요. 또는 어떤 관계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회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속한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속한 내용. 1번. 학교 급식에서 다양한 식품 섭취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나왔죠. 급식시설. 급식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자, 근데 이제 2번에 편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거는 결과기대, 즉 인지적 요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3번도 어떤 거를 골고루 먹으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이제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인지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신감을 향상, 자신감도 자아효능감, 인지적 요인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거 할 땐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것 역시 인지적 요인.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지적 요인이고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만 환경적 요인이에요. 6번에 영양교육 실시 과정 중에 현재 문제를 원인 분석, 문제 발견, 실태 파악을 해야 하는 단계는 대상 진단. 지웠네요. 네, 조금 전에 여기 썼었는데 우리가 실시 과정 중에 대상 진단 또는 요구 진단 과정에서 실태 파악. 근데 사실은 이거 순서대로 하자면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이거는 요구 진단 또는 대상 진단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번의 답 4번.
7번 영양교육 대상자의 진단 결과 많은 영양 문제들이 발견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 기준, 이것도 굉장히 잘 납니다.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근데 영양교육을 할 때는 보통 한 가지 문제를 선정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문제가 여러 개일 때 어떤 거를 선정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게 기준이 한 4가지가 있어요. 그걸 고려점 4가지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는 보기 1번에 나온 것처럼 영양 문제의 크기 및 이환율,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크기로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 그 문제는 굉장히 크다. 또는 빈도수가 많은 문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선정을 해서 다루셔야겠죠. 자, 두 번째, 효과 또는 해결 가능성 또는 똑같은 말로 개선 용이성이라고도 해요. 이 교육을 하면 잘 바뀔 것 같은,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문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해도 뭐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뭐 효과가 잘 없는 문제보다는 기왕이면 이건 교육하면 잘 바뀔 거다, 효과가 있을 거다, 가능성이 크다,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개선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3번처럼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 이거를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주 긴급하다, 이런 거를 다루셔야 되겠죠. 자, 4번은 지금 보통 우리가 영양사업을 지역에 나가서 하면 어떤 한 개인이나 뭐 이렇게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여러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의 관련 단체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관에 어떤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서 그 지원 가능성을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4가지를 기준을 합니다.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 실시의 용이성, 편리성. 이건 내가 교육할 때 얼마나 편하냐 이건데, 이건 문제 선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의 답 5번. 그래서 이 기준 4가지, 문제 선정의 기준 4가지, 이거를 중요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닌 것이니까 5번이고요. 8번, 영양교육 대상의 진단 후에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아까 우리가 이제 대상 진단에서 막 문제도 발견하고 관련 요인도 파악하고 사람들의 요구도도 파악하고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대상 진단 다음에는 뭐냐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양교육 실시할 때 다시 보면, 실시 과정을 보면 일단 대상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평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계획 단계에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뭐를 다룰 것인지를 이제 정하셔야죠. 그죠? 네, 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문제를 선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교육의 목적,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재 방법을 쓸 것인지도 정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 방법을 쓸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교육할 때 교육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교육 활동 설계. 그래서 뭐 교육 내용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실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도 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 계획도 세우시고요.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평가의 계획도 세우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계획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교수 학습 과정안이라는 교환을 미리 작성을 하거든요, 수업 전에. 그 교환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이 교육활동 설계에 들어가요. 교환 작성하는 거. 교수 학습 과정안, 요 교환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작성하는 것도 요 단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재 방법을 선택한다. 요거죠 뭐 중재 방법 선정 선택. 예, 요거 맞아요. 1번입니다. 자, 근데 2번처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대상이 요구하는 어떤 영양 서비스가 뭔지 요거를 파악한다는 거는 요 2번, 3번은 대상 진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대상 진단. 4번은 행동으로 실천한다니까 실행하는 과정이겠죠. 뭐 실행. 네. 그래서 옳은 거는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에요. 계획 단계에 해야 되는 거 1번. 자, 9번은 교육의 효과 평가를 단시일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교육을 한 다음에. 근데 과정평가와 효과평가, 자원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효과평가는 뭐 하는 거냐? 네 가지 하는 거죠.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어떤 영양 관련 지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즉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이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건강이나 영양 관련 지식의 변화가 실제 있었나. 있었어야지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또는 이 사람들이 건강에 영양 관련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식행동이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효과 평가예요. 근데 지식과 태도는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물어보면 되죠. 뭐 질문만 하나 톡 하면 되죠. 식품 구성 그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한테 구성 자전거 내용을 알려주고 수업 끝나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구성 자전거 압니까? 그럼 네 알아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균형식을 이제 앞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맞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럼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 직후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식행동은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이 배워갖고 집에 가서 내지는 가다가 뭐 식당에서 뭘 식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사 먹든지 뭘 만들어 먹든지 실제 뭘 먹는 거를 갖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건강 상태는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뭘 먹었다고 해서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당뇨 환자가 뭐 한 끼 뭘 먹었다고 해서 혈당이 정상으로 그냥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꾸준히 오래 실천을 해야 시간이 걸려야 건강 상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강 상태는 주로 뭐 신체 계측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봐요. 요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1번 건강 상태 변화나 3번 신체 발육성 변화나 5번 생화학 검사는 똑같이 건강 상태 나타내는 건데 이건 시간이 걸려요. 한참 지나야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데 사실 참고 횟수의 변화는 별로 우리가 효과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4번인데 식품 섭취상의 변화, 즉 식행동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요게 나오면 요게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요건 보기 없어요. 지금. 지식의 변화, 태도 변화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보기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보기에 있는 식행동의 변화, 즉 식품 섭취를 어떻게 하는지 변화됐는지 요거를 고르셔야 돼요. 9번의 답 4번. 10번.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진행 후 교육의 효과를 판정할 때 다음 변화 중 가장 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지식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나 실제 식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 1, 2, 3, 4, 5번을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한 게 있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변화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가 가장 좋은가 봅시다. 일단은 지식만 변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지식이 주어지니까 태도가 변해서 결과적으로 행동까지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육은 결과적으로는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행동이 변화된 거는 이제 맵 2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동이 변화된 거는 2번 같은 경우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시까지 했어요. 이해한 내용대로 실시한 게 있고 행동까지 변화됐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이해하고 식생활을 변화시키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중간에 더 있죠. 자신에게 맞도록 조정하여. 그래서 2번이 더 좋은 거냐 5번이 더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배운 거를 나한테 맞춰서 뭔가 변화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2번이 아니라 5번으로. 그대로가 아니고요.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도록 변화시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양교육 배울 때 첫 번째 영양교육이 뭐냐 이제 개념을 배울 때요. 건강 영양 관련 지식을 주고 그걸 갖고 태도를 변화시켜서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건 사실은 배운 거를 내 상황에 맞춰서 내 문제에 맞춰서 잘 조정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남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한테 조정해서. 그래서 10번의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집단 지도의 토의 방법 중에 참가자가 많을 때 제한된 시간 내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의 토의는 지금 100명이나 왔는데 지금 이 100명에게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요거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6명을 한 분단으로 6명을 한 그룹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100명이다 그럼 뭐 딱 잘려지지는 않지만 뭐 한 대략 10몇 개 정도의 분단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분단별로 동시에. 그러면 그 각자 분단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1분씩 발언을 하면 사실은 이 전체 사람들이 한 번씩 자기 얘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걸려요. 동시에 여기서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6식 토의라고 합니다. 6명을 한 그룹으로 하고요. 한 사람이 1분씩만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전체로 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분단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략 6분이면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다 자기 얘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분단마다 분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단에서 마지막 6분 토론 다 시킨 다음에는 그 분단장이 일어나서 우리 그룹에서는 요런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는 데는 6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한꺼번에 다 듣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의 형태로 하는 거 6식 토의법이에요. 11번의 답 4번. 12번. 지역사회 주민들이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영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행동 방향을 유도하는 영양교육 방법. 중요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사례. 어떤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 이게 바로 결과시범교수법이에요. 시범교수법은 두 개가 있죠. 방법시범과 결과시범이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의 그 순서대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차근차근 앞에서 보여주면서 설명해 나가는 거를 방법시범이라 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조리 실습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 자, 맨 처음에 채소 이렇게 다듬으세요 하고 다듬는 거 보여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듬는 걸 뭐 이렇게 볶으세요 하고 앞에서 보여주면 또 그대로 하게 하고 그래서 한 단계마다 순서대로 방법을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하는 게 방법 시범이고요. 이것처럼 자, 옆에 다른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쭉 지나온 과정이나 어떤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거를 결과시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나 경험을 보여주면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토의하는 것을 결과시범이라고 합니다. 12번의 답 2번이고요. 자, 13번은 실제 문제 상황을 단순 명료화시킨 모의 상황.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처럼 만든 모의 상황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 하죠. 네. 실제를 그대로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주 단순하게 만든 그런 모의 상황에서 하는 교육을 하는 걸 시뮬레이션이라 합니다. 13번의 답 2번. 자, 14번은 영양교육의 방법 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봅시다. 개인형이 있는데 이건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1대1.
영양 상담 같이 1대1 선생님 1명, 대상자 1명 하는 건데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1대1로 하는 개인형은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 아니 그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만 맞춰갖고 이 사람 상황에 맞춰서 뭐 다 일일이 해주고 하는데 효과는 제일 좋겠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는 교육에 있어서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시간 내에 이 교육자 1명이 이 대상자 1명한테만 뭔가 알려줄 수 있고 해서 조금 그 드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학생의 수라든지는 굉장히 적잖아요. 드는 시간은 많은데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능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그 이번에 강의형 교육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강의잖아요. 한 명의 교육자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게 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동시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주니까 능률적이다 말이에요.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경제적으로는 능률적인데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강의는. 자, 그래서 1번 틀려요. 네. 개인형은 적은 시간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2번 강의형에서는 효과가 크다. 이거 틀리죠. 네, 효과는 좀 떨어져요. 자, 3번 토의형은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 토의한다 이 소리예요. 토론한다, 토의한다. 이거를 통해서 의견, 정보를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형태. 맞아요. 네, 3번 맞습니다. 자, 4번에 실험형이라고 하면서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강의의 특징이었잖아요. 네. 실험형은 이거 아니죠. 뭐냐 하면 어떤 가공하지 않은 그 원교육 자료, 가공하지 않은 거. 뭐 예를 들면 어디에 견학을 가서 자연 환경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죠. 네, 견학 같은 거 가서 자연 환경을 보고 학습자가 스스로 보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그거를 이제 실험형이라고 합니다. 예. 5번 독립형 교육 방법은 그 실제 선생님과 만나지는 않아요. 학생과. 근데 교육자가 개발한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CD라든지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개발된 교육 자료를 가지고 혼자 정보를 얻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5번도 틀려요. 교육 자료 없는 게 아니라 그 개발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직접 교사와 만나지는 않지만 그 교육 자료를 토대로 혼자 정보를 얻는 거를 독립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5번도 틀리고요. 자, 14번은 답은 3번입니다. 15번 식품 영양 정보를 일시에 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겠죠.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신문 이런 매스미디어이겠죠. 근데 이제 이 매스미디어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많은 사람한테는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TV 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그래서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미디어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매스미디어는 1번 라디오네요. 15번의 답 1번. 16번 리플렛이라고 하죠. 유인물을 교육 자료로 사용할 때 유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유의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기를 보면 이제 리플렛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렛 1번 영양 지도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유인물 리플렛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인물은 여러 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장, 보통 한 장을 한 2번 정도 접힌 형태로 제시를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는 그렇게 쓸 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만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번처럼 뭐 간단한 물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을 넣어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물론 모든 매체는 다 대상자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 리플렛이 유치원한테 갈 건지 유치원생에게 갈 건지 노인에게 갈 건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야 되니까 대상에게 맞추어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여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리플렛이에요. 간결, 명확.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막 색채감을 살려라. 멀리서도 막 잘 보이게 해라. 이거는 포스터의 특징이 되겠죠? 예,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또는 벽보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벽보. 멀리서 볼 수 있는 벽보라든지 뭐 색채감을 살린다 그러면 이제 뭐 포스터 같은 것들. 자, 그래서 16번은 리플렛과 관련이 없는 게 이제 5번이에요. 답 5번. 17번. 이게 이제 리플렛에 대한 게 또 나왔네요. 네. 한 장을 한 번 내지 두 번 접어서 만든 것. 그래서 간단한 사진 그림을 넣는 게 리플렛. 17번의 답 2번. 고요. 18번. 식생활 개선을 위한 포스터 작성하려 할 때 유의할 점. 포스터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굉장히 뭐 구구절절하게 아주 뭐 그림이나 뭐 어떤 글을 많이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담는다든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색도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밝은 색 또는 막 강렬한 보색, 막 빨간색과 검은색이 대비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은은하게 하지 않습니다. 2번도 틀리고요. 자, 그리고 뭐 내용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포스트에 식품 구성 자전거 딱 이렇게 어떤 내용이 딱 보여도 아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딱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막 은유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하고 해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발행 주체는 사실 크게 안 씁니다. 발행 주체 자체는 작게 쓰는 게 맞고요. 예,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필요한 문항만 간단히 적는다. 네. 그리고 색채는 가능한 한 밝은 색이나 또는 강한 보색 대비로 눈길을 끌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18번의 답 5번. 19번. 영양 상담 시에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담의 기술이. 근데 그 중에 내담자가 이제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네, 문제 해결을 상담 받으러 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담자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을 때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말 중에 특히 어떤 감정 표현이 있어요. 뭐 속상해요. 뭐 굉장히 뭐 힘들었어요. 뭐 그런 어떤 이런 감정. 근데 물론 감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을 상담자가 상담자의 입으로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영이라고 합니다. 반영. 쉽게 반영은 사실은 거울에 비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울에 비춘다. 뭔가를 했을 때 내가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주의할 거는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속상해요. 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상담자가 아 그래 굉장히 만약에 뭐 힘들어요. 그러면 아우 그래 네가 많이 뭐 속상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앵무새처럼 반복은 하면 안 돼요. 예. 같은 감정을 표현해주는 약간은 다른 그 단어를 써서 그거를 한 번 더 똑같은 감정을 표현해주는 거. 그게 이제 반영, 거울에 비춘다 이런 의미예요. 19번의 답 1번 이고요. 20번 개인 역량 상담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봅시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상담 기술을 조금 알면 더 쉬운데 내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덜 준다 아닙니다.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주면서 관심을 집중해줘야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막 보여주고 내가 당신한테 지금 다 잘 듣고 있다. 당신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수용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내담자가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을 좀 이렇게 잘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표현을 해주는 거. 그런 관심을 지금 막 내가 기울이고 있다,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기술이 수용이라는 기술이에요. 관심을 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자, 2번.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상담자가 부연, 다시 한번 얘기해준다 뜻이에요. 내담자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영처럼 한번 말을 더 해준다든지 할 수 있고요. 3번. 내담자가 애매모호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내담자가 잘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명료화라는 기술이에요. 명료화.
내담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담자도 자기가 아직은 잘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분명치 않은 것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 상담자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명료화. 근데 주로 이제 질문 같은 걸 해서 이거는 그렇다는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하면 맞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이제 명료화라는 기술 같은 거를 써야 돼요. 상담할 때. 자, 그리고 질문은 개방, 폐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처음에는 사실은 개방형을 좀 써요. 먼저는. 개방형은 무슨 답이든지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고 내담자의 생각 같은 것들이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개방형이고요. 폐쇄형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할 수 있는 게 폐쇄형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는 건 개방형이에요.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담자가 와서 저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거의 못 먹었는데요. 제가 거의 매일 이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방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개방형을 많이 하고요. 그럼 나중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폐쇄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개방형만 한다. 폐쇄형만 한다.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옳은 거는 2번이 되겠죠. 예, 2번. 21번.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이 아닌 것은 이제 사실은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과거보다는 이제 현대 오면서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영양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거를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이게 이제 95년도, 19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보니까 질병이라는 게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즘같이 성인병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든지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든지 국민영양관리법 이런 데서는 이제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식품위생은 영양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위생과 이런 것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21번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이 아닌 거는 위생법을 골라주시면 좋겠죠. 21번의 답 5번. 22번. 우리나라에서 국민 영양 감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하고 있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의 식사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한 나라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식사조사를 하는 게 바로 식품수급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표를 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를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가 주로 잘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곡류 같은 것들의 전반적인 생산량 같은 거를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게는 이제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수입한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쌀의 양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국민 수로 나누면 이게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쌀의 양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주요한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1인당 국민들한테 실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조사가 되는 게 식품 수급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급량을 이제 토대로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대충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을 받고 있는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 영양 상태에 파악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조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단위의 식사 조사표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 영양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23번. 영양안전정책, 건강기능성 식품정책,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관장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생이나 안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 안전.
근데 반면에 뭐 어떤 영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건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 또 다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이제 법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안전, 뭐 식생활 안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 4번이고요. 24번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조사하고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요. 연중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 3번. 네. 25번 영양교육 수업 설계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 이게 이제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학습 지도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수업 설계 단계를 여기서 이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우리가 수업 설계 단계를 보시면 뭐 수업 활동 단계 지금 요거는 근데 요거 1, 2, 3, 4, 5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아니라 요소들이 아니라 요 보기를 갖고 설명하긴 그렇고요. 자, 교환은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예, 아까 영양교육 실시 과정에서도 계획 단계에서 교육활동 설계하는데 그 교환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업 설계에 계획 그 단계에 있어서도 계획 단계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5번에 2번. 자, 26번 영양교육 교수 학습 과정안의 학습 목표 진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학습 목표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근데 그 학습 목표를 적을 때는 방법이 꼭 고려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목표 진술을 할 때 그 교환의 목표를 쓸 때는요, 자, 1번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광범위하게 진술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진술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용, 그리고 내용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군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 구체적인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군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이 진술되도록 학습 목표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것. 두 번째는 하나의 목표 진술에는 하나의 성과만을 쓰셔야 돼요. 지금 보기처럼 두 가지 이상 쓰면 안 돼요. 하나의 목표 진술 문장에는 하나의 성과. 아까처럼 식품 구성 자전거에 식품군을 분류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성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에 식품군을 분류하고 뭐 대표 식품의 일회 분량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속으로 막 쓰면 성과를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목표 문장에는 한 가지 성과만을 쓰도록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영양 교육자 입장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학습자 입장에서 진술하셔야 돼요. 네. 교육자 입장이 아니라 학습자 입장. 뭐뭐뭐뭐를 알려준다. 이거는 교육자 입장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학생 입장이니까 뭐뭐뭐뭐를 알 수 있다. 뭐뭐뭐뭐를 진술할 수 있다. 뭐뭐뭐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반드시 진술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주의할 점은 요 보기 4번도 틀립니다. 학습의 과정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학습 과정이라는 건 수업 중에 하는 어떤 행동들이에요. 뭔가 토의를 시킨다든지 뭐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뭐 게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선생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게임을 한다, 뭐 토의를 한다. 요거는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쓰시면 안 되고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뭐뭐를 할 수 있다.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뭐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뭐의 중요성을 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업 중에 뭐뭐뭐에 대해서 토의한다. 이런 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 진술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것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대상자의 변화 내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진술한다. 네, 요것만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진술 시에 주의점, 뭐 고려점 하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괄적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행동을 같이 진술해라. 하나의 목표에는 하나의 성과만 써라. 학습자 입장에서 진술을 해라. 그리고 학습해서 나타난 결과를 목표로 진술해라.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 5번이고요. 27번 영양 취약성을 갖는 경제, 사회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어 복지사업과 연계된 보육원, 양론, 장애인, 정신질환 시설 등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뭐 사실은 보기 중에 보면 답이 문제하고 뭐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소외 집단을 위한 영양교육 분야가 되겠죠. 네. 2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보건소의 사업 중 영양교육과 관련성이 가장 큰 것. 지금 우리나라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영양 사업이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자,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대상자가 임신, 출산, 수유, 그리고 만 5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 하면 단순히 근데 사실은 요 사람 중에서도 영양 불량의 위험이 큰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영양 상태가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직접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한 식품을 제공을 합니다. 네. 식품을 공급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반드시 영양교육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제적인 식품이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사업이에요. 영양 플러스 사업은. 그래서 이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과 더불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교육과 관련성이 큰 대표적인 보건소 영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영양 플러스 사업이고요. 자, 29번 식사조사 방법 중에 24시간 회상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조사자가 대상자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어제 하루 동안 먹은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24시간 회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먹은 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회상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억력에 있어서 조금 너무 어린 아이나 노인분들은 기억력이 조금 빠뜨릴 수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린 유아, 막 그런 애들은 조금 대상자로 조금 곤란해요. 그럴 경우는 꼭 해야 될 경우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도 조금 회상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죠?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회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먹은 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이러면은 곤란하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예, 하루 전, 24시간 전에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을 기억을 통해 조사하고요.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물어보면 그냥 답변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경비가 별로 들 게 없거든요. 조사하는데 한 20분이면 다 끝나요. 물어보고 뭐 어제 뭐 먹었어요?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들고 하겠어 조금 이제 다양한 집단에 있어서 섭취량 조사에 많이 쓰입니다. 자, 29번의 답 3번. 30번의 식품업자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지금 이 대상이 식품을 생산하는 업자예요. 그 식품을 사 먹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그 만드는 식품업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근데 5번은 식품에 표시된 영양 표시제를 읽고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하는 거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사실은 식품업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5번은 그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영양 표시에 대한 교육이에요. 예, 영양 표시에 대한 교육인데 1, 2, 3, 4는 업자들, 5번은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2회 풀어보도록 할게요.